네, 영화 잘 보셨죠? 네, 거의 뭐 영화 오프닝의 그 교통사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엄청난 몰입감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요. 바로 시간 부족하니까 바로 오늘의 게스트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김성수 감독님과 그리고 장동건 배우 그리고 허진호 감독님입니다. 네, 오늘은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후반부에 또 객석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객석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이 보통의 가족 인센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김성수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쪽에서 봤어요. 전에 봤는데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기서 아주 그냥 영화에 완전히 그냥 물속에 빠지듯이 완전히 몰입해서 푹 빠져서 봤습니다. 오늘 이 훌륭한 영화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이제 개봉이 이제 이틀 전인데 이렇게 영화에 관심 갖고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고 나면 좀 영화가 좀 무거워서 마음이 이렇게 막 편안하시진 않으실 텐데 오늘 뭐 궁금한 점들이나 영화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보통의 가족을 선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또 특별하게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어색한 이렇게 감독, 제 김성수 감독님은 제가 워낙 존경하는 감독님이자 또 좋아하는 형이에요. 항상 굉장히 몇 년 됐죠, 저희가? 제가 처음 본 게 93년도 영화진흥공사에서 92년도죠? 92년도 몇 년 됐나? 꽤 오래됐네요. 장동건 씨가 탑스타일 때 그야말로 마지막 승부.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주성철 기자님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고요. 약간 긴장도 되고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김성수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지 성순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질문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김성수 감독님께서는 최근에 그 여러 굵직한 그 영화들이 개봉할 때마다 이렇게 직접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나 오늘은 또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허준호 감독님과는 그 얼마 전 부산국제영화제 또 신인 박광수 이사장님, 박광수 감독님 그 연출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또 공통점이 있으신데요. 두 분이 이게 작품 자체는 겹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이 어떤 인연이신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를 졸업할 무렵에 저도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같이 후반 작업하는 데서 만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친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조수 생활을 하던 박광수 감독님 연출부로 저희들은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온 연출부 중에 한 분이었어요. 허진호 감독님이. 그래서 근데 박광수 감독님이 이제 영화계에서는 감독 학교라고 하거든요. 박광수 감독님 밑에서 감독분들이 10명 훨씬 넘게 나오셨어요. 여기 허진호 감독님, 또 이현승 감독, 여김동 감독, 이창동 감독, 오승욱 감독, 박근식 감독, 아무튼 굉장히 훌륭한 감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다 이렇게 감독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허준호 감독이 조감독할 때 저희들도 현장 가서 같이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때로는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이래로 지금까지 뭐 아주 자주 봤고 특별히 이제 저하고 허준호 감독하고는 좀 더 자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보는 사이고 또 제작사도 같은 데 있어갖고 더 자주 보고 그리고 제가 서울의 봄을 하게 된 그 이 하이브 미래 고프에 오게 된 것도 그 허준호 감독이 지금 김원국 대표를 저한테 소개해 주셔서 저한테 좋은 일이 있게끔 이렇게 길을 놔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장동건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즘에 이제 흑백 요리사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요즘에 유행어가 된 게 바로 킥이라는 건데 뭔가 그 보통의 가족의 킥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번 작품에서 장동건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그 두 분, 그 허준호 감독님과는 이전에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 위험한 관계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상하이 최고의 플레이보이 출연하기도 하셨는데 뭔가 그 허준호 감독님과 장동건 배우의 만남은 언제나 뭔가 좀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좀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 출연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그 두 분이 어떤 또 의사소통을 또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위험한 관계라는 영화를 이제 허준호 감독님하고 그 전작을 함께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 이제 그 장찌라는 배우 또 장백지 이런 중국 배우들하고 같이 중국어로 연기를 해야 되는 그 작품이었었어요. 이제 그때 대부분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이제 중국 분들이었고 감독님이랑 저랑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만 이제 한국 분들이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아무래도 해외 계속 오래 같이 촬영하면서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어떤 현장 이외에도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많은 교감들이 좀 있었었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책을 저한테 다시 주셨는데 마침 그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기존에 했던 역할들이 뭔가 다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입혀서 만들어야 되는 캐릭터였다면 이 캐릭터는 제가 제 안에서 뭔가를 꺼내서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일 것 같아서 굉장히 새로웠고 또 마침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현실에 발붙이고 사는 어떤 사람의 그 캐릭터를 연기해 본 적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하게 되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찰나에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양면성이나 심리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잘 다루시는 감독님이시니까 이거 되게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작품에 임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허준호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장동건 배우로 또 어떻게 그 역할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는지. 저도 이제 위험한 관계 때 만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삼겹살도 같이 먹고 근데 촬영이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알 수 있는 어떤 제가 좀 많이 봤죠 장동건 배우. 근데 굉장히 뭐랄까 옆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굉장히 심성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선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중국어를 저희가 일본어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중국어를 외워서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성조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냥 밥 먹었니? 그러면 1, 2, 3, 4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 쉽고 그렇다고 또 입이 이게 음절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장동건 배우는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상영이 될 때 자기 목소리를 다 관객들이 알 텐데 중국어를 외워보겠다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 외워왔어요. 그래서 다들 놀래고 현장에서 이제 그 진짜 열심히 외웠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제가 현장에서 이제 대사를 바꿔요. 근데 저는 그냥 당연히 바꾸고 그 외웠으니까 또 다르게도 외우겠지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저도 이제 저는 몰랐었는데 그 매니저 하는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동건영이 차 안에서 잠시 보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 대 맞겠구나. 맞아도 내가 정말 왜냐면은 그건 정말 어떻게 할까? 그렇게 외울 수가 없었고 또 그 외운 거를 제가 바꿨을 때 그거를 또 외워야 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약간 조금 떨어져 앉았던 기억도 있는데 저한테 감독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선하구나. 보통 배우들이 안 때려서 선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저도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막 이렇게 그러진 않는데 그럼 아이씨 이렇게 할 것 같았었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본성이 굉장히 선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이 재규의 역할 자체가 좀 더 뭐랄까 그런 좀 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동건 배우가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서로 캐릭터를 얘기를 해나가면서 어떤 인물일까 서로 저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난 동건 씨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오늘 그 김성수 감독님께서 거의 저보다도 더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럼 이제 여쭤보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이제 그 두 분의 그러니까 허진호 감독님과 김성수 감독님의 인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의 봄과 이 보통의 가족을 보면 저는 되게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두 분의 영화가 이전 굉장히 장르성은 굉장히 다르지만 영화가 시작을 하면 뭔가 내레이션을 시작한다던가 혹은 굉장히 유려하고 근사한 마스터샷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사건에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사실 두 분 다 이번 서울의 봄과 보통의 가족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봄도 그렇고 이 보통의 가족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불쑥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이 관객을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인 채로 그냥 사건 현장으로 던져놓는다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뭔가 이 두 분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이 보통의 가족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하셨던 건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 시작부터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통의 가족은 원래가 이제 원제가 디너였고 그 디너는 그 네덜란드 소설이고 그 유럽 쪽이나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부 정도 팔린 되게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영화로도 3편, 제가 4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그 원작 소설을 이제 한국 상황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이게 이태리에서도 만들어졌고 미국에서도 만들어졌고 여러 군데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대본이 완성된 상태에서 받았지만 어떤 이태리 영화의 부분들과 원작 소설을 같이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어떤 사고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 변형을 시켜볼까도 생각했어요. 오프닝을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촬영 감독은 사고를 직접 보여주는 게 차별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생각했다가 그대로 가져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영화를 제가 어쨌든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 대한 양면성과 다면성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어떤 정말 뭐 층간소음으로 누가 망치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지나가다가 뭐 칼로 찌르고 뭐 이런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차로 서로 뭐 누가 끼어들겠다고 해서 차로 쳐 죽일 정도면은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의 범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인데 아마 그 재규도 병원에서 그런 얘기할 때 야 그런 사람 그건 그냥 사람으로도 생각 안 했을 것 같은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의 일이 된 거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면적인 모습들을 같이 배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런 선택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재미도 그렇고 뭔가 감독님이 이전 작품과 뭔가 좀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상이 아마 첫 장면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김성수 감독께서도 뭐 감독님과 배우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 않으실까 지금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그 얘기를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허진호 감독님하고는 인연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비트랑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를 찍은 회사가 우노필름이라는 그러니까 그 90년대에 찍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제 당시에 그 허진호 감독은 이제 아직 데뷔를 안 했지만 그 고초를 위하여라는 단편과 또 글을 굉장히 잘 쓴다고 그래서 여러 되게 주목받는 이제 예비 감독이었는데 그 제가 있는 그 우노필름으로 추천을 받아서 허진호 감독이 거기서 8월의 크리스마스하고 봄나는 간다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시작도 같은 회사에서 같이 연달아 찍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같은 회사에서 영화를 같이 찍었는데 그때 제가 허진호 감독을 좀 둘이 특별히 친하니까 자주 이렇게 저랑 스텝도 같이 저랑 같이 일했던 스텝이 이제 허진호 감독한테 가고 촬영장도 가면 허진호 감독이 영화를 찍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 이전의 감독들하고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 시대 영화하고 저희들이 이제 젊은 90년대 말에 감독들이 나왔을 때 좀 달라진 분기점이 된 영화가 두 편인데 하나가 그 강정희 감독의 시뢰예요. 그 영화가 이제 영화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꾼 영화였고 그런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화를 만드는 태도, 인물을 묘사하고 인물 성격을 만들고 대사를 주고 연출하고 하는 거에 시선을 바꾼 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예요. 8월 크리스마스가 그 이전 영화랑 한국 영화랑 그 이후 영화에 아주 확연한 차이를 주는 그런 대단한 영화였고 저는 그 영화를 뭐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영화인 봄날을 간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는 그 8월의 크리스마스가 보면 굉장히 잔잔한 영화지만 약간 영화가 미스터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사랑 그 주차 단속인 젊은 여자가 만났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남자가 앓고 있는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를 관객도 그 상대방도 모르는 채 계속 진행되면서 묘한 긴장감이 일어나거든요. 그 긴장감은 그 이전에 한국 영화의 멜로드라마하고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봄날은 간다도 보면 그 이영애 씨하고 유지태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 과정에도 그 흔히 연애 영화가 전개되는 그런 전개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음 장면에 저 남녀가 어떻게 될 건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영화가 허진호 감독님의 다른 영화하고 완전히 다른 영화, 보통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반복해서 보면서는 허진호 감독이 저렇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뭔가 좀 전형적이거나 뻔한 방식으로 서사를 전개시키지 않고 다음 상황을 관객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뭔가 진짜스러움을 갖고 그 인물들이 진짜스러운 감정으로 연기하니까 저 인물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게 예측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물한테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보다 오히려 인물들 감정에 훨씬 몰입해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감정 표현도 굉장히 절제해서 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다시 보면서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예. 장동건 씨가 그 재계 역할로 차에 앉아서 이제 김희애 씨랑 막 연경과 막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형을 만나고 와서 막 둘이 차 안에서 다투고 있을 때 아들이 딱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든요. 근데 마주친 다음에 아들을 보고 내려서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 간다 그러고 차를 태우고 가서 차를 탁 세운 다음에 이제 건너편에서 이제 어떤 취객이 이제 연행되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표정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인물의 표정을 다 알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설정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표정이 없으면서 다 하는 그런 거를 계산을 원래 감독님이랑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판단하고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지? 그때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표정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시호가 그때 이렇게 막 갑자기 또 이렇게 천식처럼 해서 기침을 막 하고, 근데 그거는 편집됐죠. 이제 아들이 천식이 갑자기 와서 이제 놀래서 막 그런 걸 또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경찰차 여행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만약에 경찰차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재규가 과연 경찰서를 데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재규는 어쨌든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처음부터 그 마지막 선택을 아들을 지키고 싶어 그런 선택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 노숙자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어떤 그 딜레마가 이제 선택지가 있는 딜레마로 이제 전환이 되고, 또 그 경찰차를 보면서 어쨌든 또 그 자기 행동을 멈출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항상 그 뭐 명분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자기가 하는 어떤 선택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었고요. 이제 후반으로 이제 갈수록 재규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본성, 그렇다고 저는 이 재규를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순간이 진심이고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어떤 이 본성에 대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그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인성이 되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재규는 그런 되게 좋은 선택들을 그냥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뭐 그 선악의 기준에 항상 서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그 경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재규는 그런 좀 좋은 선택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존경도 받고, 또 그렇게 또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도 보면은 뭔가 그 아이의 잘못을 봤을 때 가서 손찌검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 식사 장면에서도 이제 형에게 그 피해자와 합의하게 해주겠다고 이제 본인의 가치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형한테 욕을 하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런 그전제 선택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 네.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저 감독님 질문하신 장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런 어떤 복잡한 상황에 복잡한 마음만 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그 심정을 드러내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연기하지 않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면서 좀 다른데 허진호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노숙인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가는데 딸이 전화가 걸어오니까 딸한테 이제 그 소식을 전달했을 때 딸이 그러면 잘 된 거 아니야? 죽은 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재규가 그 병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전화 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이제 그 시어머니 옷 갈아입히다가 연경이 할 때는 연경이 이제 전화 받고 나서 들어가서 아이 뭐 어머니 시원하시죠? 하면서 마치 자기 마음의 시원함을 표현하는데 그 재규를 표현할 때는 재규가 반말하는 거 보면 형이나 와이프한테 전화 받은 느낌이 드는데 대사의 반응으로는 근데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그 밥이랑 국을 막 퍼서 먹잖아요. 그 되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장면 연출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배우분하고 얘기하다가 그 씬의 그 표현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대본에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재규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가 있을까? 무슨 장면이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논산 훈련소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이제 이거 내가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밥을 막 퍼먹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 느낌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주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이라서 그게 아마 제가 시나리오 고칠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닌가? 기억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밥 먹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한번 동건 씨랑 얘기하다가 웃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서로 했던 것 같아요. 살짝. 근데 안 들켰으면 좋겠다. 거기서 약간의 웃는데 그게 이제 형철이라는 인물이 재완이 이렇게 변호를 할 때 얘가 듣다가 자기가 풀려나고 하니까 살짝 웃는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뭔가 좀 약간의 반복을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시작과 또 끝이 반복이 되듯이.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컷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찍으면서 저는 그냥 한 컷으로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촬영은 사실 그 장면이 이제 뭐 그냥 길게 나오긴 하는데 그때 이제 뭐 클로즈업부터 뭐 여러 가지로 촬영을 해놓긴 했었죠. 표정도 더 잘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감독님과도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위 조절을 하는 표현 수위 조절을 좀 많이 계산적으로 찍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관객분들께서 또 가장 궁금해하실 장면이 저는 역시 그 클라이막스, 그 재규의 선택을 보여주는 장면일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는 뭐 장동건 배우의 팬으로서 예전에 의가 형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최근에 이제 뭐 7년의 밤이라던가 뭐 VIP 그리고 창궐에서 보여줬던 역할들은 너무 달라서 되게 좀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답답하고 그리고 이 욕망이 충돌하는 이 상황 안에서 관객으로서도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에도 이 재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규에게 기대서 이 영화를 좀 마지막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신하는 장면이 마지막 그 선택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감독님과 배우분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 궁금한 건 혹시 그 다른 버전의 결말은 없었을까? 그것도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버전의 결말이라는 거는
자동차로 치지 않고. 예. 근데 그거는 다른 결말을 찾다가 못 찾았고 에필로그를 좀 다른 에필로그를 쓰였어요. 거기에 이제 선주라 그러니까 그 아이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재규가 생명을 살려낸 그 아이가 에필로그로 그 이제 집에서 편지를 써요. 재규한테.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의사님 덕분에 제가 생명을 얻었어요. 라고 쭉 편지 쓰는 장면을 찍어놨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진을 찍을까 했어요. 사진 찍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건 또 너무 사진 찍는다라는 거는 조금은 상투적인 느낌도 있고 근데 그 사진 찍으시는 분이 실제 사진 찍으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던지는 대사들 아니 이렇게 두 분이서 서로 쳐다보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본인이 가족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람인데 찍을 때 쓰는 대사였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뭔가 그 상투성을 조금은 이렇게 없애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 장면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 장동호 배우 입장에서도 사실 그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관객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그랬고 사실 좀 이렇게 예상하기 힘든 반전이니까 그래서 어떤 심정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치닫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마지막 식사 세 번째 식사 장면 때 어떤 재규의 감정이 그래서 현장에서 연기할 때는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더 고조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계획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고 충동적이고 그 정도까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려면 그 전에 어떤 그게 납득이 갈 만한 정도의 어떤 감정 상태까지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 시나리오 때 읽을 때 느낌보다는 감독님도 그러셨고 이렇게 좀 더 많이 그 감정을 세 번째 식사 장면에서 좀 많이 끌어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재규라고 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억눌려 있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좀 복합적인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겉으로 볼 때 되게 평온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인물을 연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배우로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연기하면서 되게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좀 되게 후련하다라는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다 어떤 양면성이 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꺼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양면성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나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다 비슷하게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떤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여서 그런 점이 이 재규라는 역할을 연기하면서 되게 재미도 있었고 근데 되게 그런 점이 배우로서도 이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이 4명의 인물, 심지어 이제 그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인물한테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그런 결말 때문인지 재규한테 더 집중되는 감정의 이입이 있는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늘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늘 선과 악 사이에 그네를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쪽에 있을 때는 좀 더 밝은 사람이 되고 또 그네가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어두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제가 늘 생각하던 그런 생각을 너무 잘 요연해져서 저로서는 너무 공감을 하면서 봤어요. 두 번째 보니까 더 깊은 공감을 했는데
영화에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대사 중에 하나가 그 연경이 나중에 남편한테, 그러니까 재규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은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다. 뭐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세 번째 대사가 섬뜩한 대사를 하죠. 우린 그래도 돼 하잖아요. 그 말이 그 인물에서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그 말을 또 바깥에서 보니까 너무 섬뜩한 대사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사람들이 항상 신념이나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 자기 신념이나 가치관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타인들한테, 남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면 좀 사람들이 더 좀 살기가 편하고 세상도 발전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자기가 말했던 가치관과 신념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자기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서 마치 화살처럼 그 신념이 나한테 날아올 때는 자기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그거를 말하는 영화 같아서 제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많은 사람이어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빠져서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대사가 그것도 연경의 대사인데 남편한테 하는 말 중에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면 그러면 누가 절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겠냐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세의 어떤 들춰지지 않는 어두운 카펫을 탁 들춰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섬뜩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대사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도 그 연경의 대사인데 연경이 마지막 그 식당에서 이렇게 막 정말 그 대파국을 치닫기 전에 정말 이상한 형제들이네라고 하는 게 정말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만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환이 뭔가 그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그러기 전까지 약간 뒷바라지도 해준 것 같은 느낌까지 풍길 정도로 이 모든 대사들이 정말 촘촘하게 짜여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김성수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가장 또 와닿았던 거는 사실 굉장히 이전에 허준호 감독님하고 영화가 시작부터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쭉 보다 보면 역시 그 허준호 감독의 영화다라고 하는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또 되게 좀 따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예전에 8월의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봄날은 간다도 그렇고 허준호 감독님 영화에 제가 이전에 좋아했던 캐릭터라고 하면 역시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꼭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좀 삶의 지혜를 담고 있거나 혹은 뭔가 비밀을 아는 것 같은 대사를 툭 던질 때 뭔가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사실 이번 작품에서도 방에 들어와서 싸움을 나눌 때 뭔가 이 형제가 예전에 안 계신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나? 학대를 당했나라는 느낌까지 주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 자체가 영화 안에서 서사에서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 작품이 이 레이어가 굉장히 촘촘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도 따로 좀 여쭤보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작 소설 디너에서는 그것도 이제 형과 동생 식사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 동생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폭력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그 폭력이 또 아들한테도 유전되는 이런 좀 복잡한 얘기들이 쭉 깔려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제가 보기엔 순해 보여도 그렇다는 말은 어린 시절의 재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가지는 폭력성에서 갑자기 아버지로 보고 남편으로 생각을 해서 때리지 마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작은 아들의 어떤 폭력적인 느낌들도 분명히 봤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둘이 산속에서 밥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장면에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 이제 편집돼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은 안 되는데, 저는 오늘 보면서는 그 자식 시어하고 이제 혜연이 그 존재가 그 아버지와
그러니까 두 아버지, 그러니까 재현과 재규의, 그러니까 희호는 재규를 비추는 어두운 거울 같고 혜윤은 아버지를 비추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렇게 숨겨놓고 사는 그런 그 마치 부전자전처럼 그렇게 비추는 느낌이 좀, 이 영화가 전체가 좀 그렇게 수미상관하잖아요. 앞에도 같고 반복되고. 근데 그런 부자 관계, 부녀 관계도 그런 모습이 투영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어때요? 거기까지는 못 돌아가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네요. 아니 뭐 그러니까요. 오늘 그 김성수 감독님께서 두 번이나 되게 너무 영화를 꼼꼼히 보셔가지고 그럼 이제 객석 질문을 넘기기 전에 그래도 이제 장동건 배우분께도 뭔가 뭐 본인이 했던 대사도 상관없고 그 이 영화 속에 뭐 다른 대사,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좀 대사를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보통의 가족은 정말 메모하고 싶은 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이제 두 번째 식사 장면에서 그 재환이 마지막에 이제 연경이 막 이제 남편 타박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줄 알아요? 막 하니까 너 왜 그걸 몰라? 막 소리를 갑자기 버럭지르. 근데 그게 현장에서 진짜 너무 웃겨갖고 전부 다 빵 터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테이크를 되게 오래 가고 결국 나중에는 다른 세 배우들이 눈 안 마주치고 다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고 혼자서 촬영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면이 사실 왜 웃긴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연경 편 들어주고 싶은데 그 분위기 상황이 안 맞는 약간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그 장면이 이제 설경구 배우가 한번 그렇게 연기를 해본 건데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웃었죠. 웃고 나서 이제 본인은 내가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르게 하려고 해서 내가 너무 재밌는데 감독님 안 쓸 거죠. 근데 내가 쓴다고 해놓고 썼어요. 근데 뭔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원래 설경구 배우는 의도하지 않았던 연기였는데 그게 너무나 느닷없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배우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촬영을 못할 정도로 근데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웃겼다면 그냥 일반 관객분들이 봐도 웃기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약간 좀 소동극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막 화냈다가 막 전화 받아서 막 또 뭐 그런 느낌들을 같이 섞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 테이크를 썼어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혹시 김성수 감독께서 혹시 뭐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계속 속 시원한 답을 허준호 감독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잖아요. 허준호 감독이 현장에 가면 허준호 감독이 항상 그 리테이크를 가면서 배우분들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건 어땠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 답답해갖고 아니 감독님이 아시잖아요. 감독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허준호 감독이 저는 형 나는 이게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찍거든요. 근데 그 허준호 감독 영화의 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순간에 감정적으로 뭔가가 탁 경랑이 오거나 어떤 순간이 오면 사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자기 자신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라는 말이 그런 감정적인 순간에 어떤 그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여러 가지 그 판단이나 반응을 하게 되는데 허준호 감독님 영화에는 그렇게 인물들의 그런 작은 감정의 그 반응들이 다른 영화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게 어떤 진짜스럽고 어떤 장면의 픽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획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는 보통의 가족은 그 허준호 감독의 연출 철학이 아주 집약돼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4명의 주인공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스스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점점 더 그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허준호식 표현 방식이 아주 극대화된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더 예측이 안 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식탁에 네 분이 앉아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그 어떤 액션 영화나 그 범죄 스릴러보다도 더 강렬한 긴장감과 몰입과 그런 마치 검술 영화를 네 명의 검객이 싸우는 검술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서울의 봄에 지하원커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그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정말 다 동감이 되는 얘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객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으시면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번째 줄에 핑크 네, 일단 보통의 가족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일단은 그 식사 장면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세 번이 나오는데 저는 시호랑 혜연이가 그 둘이서 또 밥 먹는 장면이 여기 3번 나오는데 그 패스트푸드 집 장면인데 이제 거기도 직사각형 식탁이 아닌 뭐 그런 자리에서 둘이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시호가 그 정말 그 포테이토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 정말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혹시 아이들의 식사 장면과 또 이제 부부들의 식사 장면도 약간 뭔가 생각을 하시고 연출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혹시 그 조금 더 애쓰시거나 좀 애착이 갔던 장면 같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감독님께. 그 장면은 이제 그 본학선 촬영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도 찍었고 관상이라는 영화도 찍었고 남산의 부장이라는 영화도 찍었고 굉장히 좋은 촬영 감독인데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였어요. 갑자기 포텐치식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콘티를 짤 때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현장에서 한번 편집점으로서 충분히 잘라낼 수 있어서 한번 찍었는데 그거랑 원래 씬은 그거랑 그 기도하는 그 병원에서 기도실이랑은 연결이 안 됐었는데 그걸 연결하니까 뭔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져갔던 거였고 그러니까 약간의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가 많이 이번 영화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영화들이 굉장히 롱테이크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커트에 대해서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서 촬영 감독한테 많이 이렇게 기대는 편이고 그 촬영 감독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그 전에 이제 제가 찍는 방식으로는 그냥 한 카트로 멀리서 찍는 한 4분짜리 롱테이크로 찍었을 장면을 이제 카메라 세대를 써서 찍었었는데 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커트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4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관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의 수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둘을 찍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찍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찍어보면서 느낀 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식사 장면이 굉장히 지루하지 않아야 됐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김성수 감독님 얘기한 것 같은 어떤 정말 거기서 서로 간에 칼은 안 들었을 뿐이지만 어떤 액션의 그런 느낌들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편집으로서 찍어놓은 소스를 가지고 편집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엔 장동건 배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저기 복도 쪽 계신. 안녕하세요. 개봉 전에 이렇게 영화 관람하고 지구이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원래는 감독님께도 질문이 있었는데 배우님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도 이제 언급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좀 재밌었던 씬? 동건 배우님께서도 이제 설경구 배우님의 버럭하는 씬이 재밌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이 보통의 가족 내용 자체가 스토리 자체가
가볍지는 않잖아요. 어두운 분위기의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전반부에 약간 코믹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버럭 장면도 재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당에서 재규가 이렇게 우는 장면이 상당히 저는 좀 진지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4번째 지금 보는 건데요. 처음에 봤을 땐 아버지 마음으로 우는 거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뒷장면이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하면서 울면서 비닐에 포장됐던 수건을 뜯고 그 비닐 사운드라던가, 그리고 나서 하나의 부모가 들어올 때 입을 갑자기 틀어막고 숨고 몰래 나가는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동건 배우님께서는 이 장면을 찍으실 때 분명히 처음에는 눈물을 막 흘리셨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찍으셨는지 궁금하고, 저처럼 뭐 다른 관객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뒷부분 장면들이 좀 재밌진 않으셨는지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그 장면은 이제 원래 이것도 이제 좀 편집이 되어지긴 했는데, 그 바로 이제 전신이 그 재규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과 길게 통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또 어떤 재규의 그 방식대로 되게 자상하게 이렇게 하고 타일르면서 얘기를 하다가 시호가 계속 이제 시호 장면을 안 찍고 이제 저 혼자서 통화만 하는 거죠. 이제 계속 컴퓨터 하고 있으니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화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또 막 폭발하고 이러다가 마음대로 안 되고 뭐 그런 장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풀려고 교회 그 예배당 가는 복도에서도 이제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 거기 가는 걸 볼까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들어가는 장면도 있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냥 무표정하게 한참 쳐다보다가 이제 갑자기 울음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근데 그게 이제 살짝 재미있으면 재미있을 수 있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절실한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그 자신의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고, 그 장면을 저도 좀 생각해봤어요. 그 고라니라고 이제 로드킬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물론 영화적으로 어떤 장치일 수도 있지만 이 고라니를 재규가 왜 치웠을까? 거기서 그냥 그 급한 상황에 그냥 고라니인 걸 확인했으면 그냥 바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도로 옆으로 치우고 가잖아요. 그게 어떤 아이들의 CCTV 장면과 이제 좀 유사한 느낌의 어떤 영화적인 장치도 있지만, 저는 재규를 어때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재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났을까봐 왜 옆으로 치웠을 수도 있거든요. 뭐 고라니를 치는 게 죄는 아니니까, 뭐 감춰야 될 범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재규는 그 와중에서도 그냥 자기가 항상 관성으로 이제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뭐 비교적 촬영 때 그냥 좀 유쾌하게 찍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것도 역시 편집이 됐는데, 그 시호하고 이제 그 고수부지에서 이제 캐치볼하는 장면이 있고, 그것도 이제 좀 길게 촬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시호가 이제 왜 턱걸이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고수부지에서 이제 막 턱걸이 하면서 앞바랍시고 이제 그거 막 이렇게 훈수 두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할 때는 그래도 조금 편한 마음으로 좀 즐겁게 찍었던 장면이었는데 영화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 질문 주신 그 예배당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사실 이 작품을 한 번 더 보는 게 더 좋은 이유가 그 예배당 장면이 이전의 재규의 시간과 붙는다기보다는 이후에 그 선택에 붙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그 장면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서요.
김성수 감독님부터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 마무리 말보다 제가 이제 오늘 영화를 GV한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다가 어떤 분이 이제 시사회에서 그 보시고 쓰신 글을 봤어요. 근데 그 글이 제 마음이랑 너무 똑같아서 그 관객분이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고편을 봤을 때는 막연히 아이들의 잘못을 감싸고 감춰주고 또 증거를 없애려는 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지는 심리 스릴러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본편을 보니 거대한 토네이도가 밀려오는 듯한 숨막히는 서스펜스였고 거기에 더 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엔딩 마무리로 극장을 나서면서도 식탁에 앉아있는 모든 인물들의 대입이 되어서 만약에 나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래에 봤던 이렇게 깊이 몰입하고 또 두 번째 봤더니 오히려 첫 번째 봐도 더 큰 몰입과 더 큰 감정의 파고가 생기는 영화를 제가 아는 감독이라고 해서 아니라 진짜 제가 영화적 경험으로 되게 특이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졌네요. 그리고 참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더 좋은 건 음악이었어요. 조성호 감독님, 이 질문을 참 감독님한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렬하면서도 우아하고 그러면서도 힘 있는 음악이 나왔는지 참 음악 최고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우와 조성우 음악 감독님의 그래도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파트너십이기도 하죠. 네, 보통 이렇게 좀 영화가 그 배우 입장에서는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찍고 나면 영화가 이렇게 좀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하면 이렇게 무대 인사나 이런 GV 할 때 조금 당당해지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이렇게 좀 얘기할 때 말도 꼬이고 막 오기도 막 싫고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직접 이렇게 만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하는 자리들을 다 이렇게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많고 여러분들께서 좋게 봐주셨다면 주변에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또 여기서 이 영화에 대한 또 의미를 조금 찾자면 요즘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화두로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 영화가 조금 좀 잘 된다면 기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작품성이 좀 전제로 한 영화들이 좀 제작이 더 많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또 이 영화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분이 정말 90년대 중후반서부터 2000년대까지가 저는 한국 영화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빛났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를 이끌어 주셨던 두 감독님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시대 감독님들이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근데 최근에 이제 김성수 감독님에 이어서 우리 이제 이번 타자로 허준호 감독님이 다시 좋은 작품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개봉인데 영화 좀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좋은 얘기 부탁드리고요. 성수 형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사실 두 감독님이 재규와 재환처럼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신데도 오늘 좀 옛 얘기부터 최근에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장고동건 배우를 이렇게 만난 느낌도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무튼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 큰 박수 드리면서